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지방선거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외국인들이 투표권이 없는데요. 공직선거법에 뭐 영주권을 획득하고 3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한 외국인에 한해서는 그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하느냐 하면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올해 지방선거에서 아마 중국인들이 투표를 할 수 있으신 분이 약 14만 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인천이나 뭐 부천이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구로 쪽이나 아니면 뭐 안산이나 이런 쪽은요, 상당히 그 중국인들을 포함한 외국인이 거주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상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캐스팅 보트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 근데 이분들도 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에 이렇게 좀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옳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으시지만 저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정책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중국과 체제도 틀리고 특히 이제 거의 대부분 외국인이 중국인이거든요. 뭐 중국은 사회주의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고 그다음에 북한과의 대립 구도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체제가 다른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보통 이제 그 국제 관계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이 뭐냐면 만약에 중국하고만 비교를 하지만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어떤 권리를 부여하면 우리나라도 중국 국민들한테 그런 권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 국민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리고 선거권도 부여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권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중국인들한테 선거권을 부여하는 걸 찬성하시는 민주당 쪽에서는 뭐 영국이나 이런 쪽도 외국인한테 그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럽과 우리나라는 틀립니다. 유럽은 사실은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도 조약을 통해서 영국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나라만 부여를 하는 거예요.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따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갖고 이건 제도를 갖다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그 방어 체계가 일단 그 사드라는 게 있고요. 사드는 이제 고고도 방어 체제예요. 고고도 방어 체제가 뭐냐면 그 40km 그러니까 이렇게 지상에서 또 40km 이상에서 그 미사일을 갖다가 이제 격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어 체계입니다. 그래서 원래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기권을 갖다 쭉 올라갔다가 그 대기권을 다시 재진입하는데 그 재진입할 때 이걸 갖다가 타격을 해갖고 방어를 하는 게 이제 사드입니다. 사드는 사실 그 강력 탐지 레이더와 함께 이렇게 한 세트로 구성이 돼 있어서 사실은 위협을 조기에 발견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드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청궁, 그 다음에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고도 방해 체제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15km에서 40km 사이를 이게 방어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드가 방어를 하고 거기서 못 막은 거는 2차적으로는 패트리어트, 3차적으로는 이제 청국이 방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이제 다층 방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래서 이 사드나 패트리어트나 청궁이나 모든 게 이렇게 한 체계의 축을 하나씩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가 지금 미국이 이제 이란 전쟁 때문에 그걸 갖다 가지고 갔는데 그건 참 우리나라의 좀 안보 공백이 상당히 우려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사드 배치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이제 사드를 배치할 때 민주당 의원님들은 굉장히 사드 배치를 반대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전자파가 많이 나오고 그 전자파 때문에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에는 아주 뭐 극렬히 반대를 하셨어요. 뭐 안보, 뭐 경제, 뭐 어떤 분야에서도 사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면서 극렬히 반대를 했는데 뭐 이제는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나니까 뭐 사드를 이제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반대 의사를 갖다가 표하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강우병 괴담, 그 다음에 사드 괴담, 그 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까지 오지 않았나요? 이게 사실은 이 괴담과 가짜 뉴스가 이게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려면 대화 토론이 활성화돼야 되고, 이 대화의 토론의 전제는 진실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가 잘못되는 순간 이 대화 토론은 이게 뭐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 뉴스나 이런 괴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민주주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눈을 딱 똑바로 뜨시고 항상 감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노란봉투법은 지금 3월 10일 날 시행이 됐는데, 노란봉투법에서 이제 가장 조금 뭐랄까 우려가 되는 조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법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갖다 제한하는 조항인데요. 일단 사용자는 예전에는 나를 고용한 직접적인 사용자만 저의 사용자가 됐어요. 근로자가 있고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기만 사용자였는데, 지금은 그 근로 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다 사용자 범위를 갖다 확대를 해놨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불명확하죠, 범위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3월 10일 날 첫날 발효가 되자마자 400개의 노조에서 원청에다가 교섭을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3월 19일까지 엄청 늘었어요. 한 열흘 동안 한 700개의 하청 노조에서 원청의 교섭을 갖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용자 범위가 굉장히 이렇게 확대되면서 이제 그 하청 노조에서도 계속 원청에다가 우리의 교섭 조건을 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재밌는 거는 이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하청업체들이 지금 대통령을 실사용자라고 해갖고 지금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공기관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섭 요구를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우리랑 교섭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하면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그 대통령이 예산 권한도 갖고 있고 그 공공기관에 대한 그 인사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이 이렇게 악용이 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란봉투법의 두 번째 우려는 이 불법 파업을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동불법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같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걸 부진적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데 같이 배상을 해야 됩니다.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해액이 100만 원이면 이 사람 50만 원, 이 사람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 이 사람도 10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 이 둘 중에 누구라도 100만 원을 변제하면 면책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이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라는 게 우리 그 법이 발전하면서 수천 년 동안 발전을 하면서 정말 이게 가장 합리적인 거라고 해서 나온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불법행위 법리는 상당히 그 오래된 법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불법 파업만 공동불법행위의 법리를 제한을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불법 파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노동관계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폭력적인 파업 이런 건데, 이런 불법 행위를 보호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불법 행위를 갖다가 그 보호를 하게 되면 불법 파업이나 이런 걸 더 조장하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 투자할 외국 기업은 없겠죠. 왜냐하면 사용자 범위, 그러니까 사용자 범위가 확대가 되면 우리나라는 이 노동관계법에서 사용자들한테 형사처벌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범위가 확대가 되면 내가 언제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느냐. 두 번째,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나 이런 큰 데는 한 달만 파업을 한다고 해도 몇천억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손해배상을 받을 제한이 되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는 더 그 파업을 갖다 손쉽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있으면 사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이유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국 이게 노란봉투법이 저는 뭐 노동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악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우리가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나중에는 좀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김건희 여사 항소심은 이제 세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명태균 사건이라고 하고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건진법사 사건인데, 사실은 저희가 1심에서 도이치모터스하고 명태균 사건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진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유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변호인단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그 건진법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유죄 받은 부분만 이제 항소를 했고, 특검 측에서는 이제 전부 다 항소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특검에서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고, 변호인단에서는 이제 항소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3월 25일 날 아마 저희가 이제 특검도 마찬가지고, 특검은 이제 항소 이유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이제 각 PPT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PPT가 끝나고 나면 4월 8일 날 아마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끝날 것 같고, 아마 저희 예상으로는 2026년 4월 28일경에 항소심 선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가 뭐 섣불리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저희는 사실 뭐 명태균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무죄가 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진법사 사건 중에서도 일부는 저희가 이제 원심에서 유죄가 났던 부분 중에서도 무죄를 받기 위해서 지금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굉장히 무리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했는데, 이런 무리한 그 위법 수사 등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꼭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니까요. 뭐 관심 많이 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검, 법 왜곡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김건희 특검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굉장히 무리한 기소를 많이 했거든요. 본인들이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특검은 사실 법 왜곡죄로 뭐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하면 범죄는 성립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사법의 그 대원칙 중에 하나가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이 제정된 이후에만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지, 법 제정 이전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는 뭐 특검이 법 왜곡죄로 처벌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이 법 왜곡죄는 정말 저는 너무 우려스러워요. 어떤 상황이 우려스럽냐면, 예를 들어서 수사관이, 그러니까 검찰이든 뭐 경찰이든 수사관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이제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2심에서 만약 무죄가 나와요.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소를 당한 사람은 1심에서 수사했던 사람하고 1심 법원 판사를 갖다가 법 왜곡죄로 고소를 하겠죠. 그러면 요번에 이제 3심에서 만약에 깨졌어요. 3심에서 만약에 이게 다시 유죄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시민단체는 2심 판사를 갖다가 법 왜곡죄로 고소를 하겠죠. 그러면 요번에는 또 재판소원까지 가갖고 재판소원에서 이게 대법원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순간, 또 어떤 시민단체는 대법원을 또 법 왜곡죄로 고소를 하겠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참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금 법 왜곡죄로 뭐 고소를 당했다고 하고 있고, 지금 뭐 전국 각지에서 법 왜곡죄로 지금 계속 고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법도 결국에는 폐지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저희 최지우의 법치본색 채널을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봄이 왔습니다. 이제 따뜻해지고 있고, 봄이 되면 이제 제천에 그 청풍에서는 이제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4월 4일서부터 4월 19일인데 그 도로의 벚꽃이 너무 예쁩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그 청풍 갔다가 그냥 올라가지 마시고 저기 의림지 들리셔갖고 의림지에서 또 차도 한잔 하시고 또 그다음에 이 제천에 있는 맛집도 많이 찾아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